자, 마키아벨리 다섯 번째 강입니다.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는 좀 그만하고 앞으로는 좀 마키아벨리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 사상사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는 그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이제 역사 하시는 분 중에 이제 프레드리 마이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근대사에 있어서의 국가이성의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국가이성 혹은 비루트라고 하는 것이 역사나 정치 철학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와서 이렇게 쭉 몇 명이 이뤄왔나를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역사서적입니다. 저는 잘 읽어보진 않았는데, 잘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참고할 만하고, 가장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하는 게 이제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이죠. 여기 직업으로서의 정치도 이게 막스 베거 1930년대에 어디 강연한 건데,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데, 요 책의 138페이지에 보면 소위 이제 그 비루트라고 하는 걸 책임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재해석하는 문장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문장이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윤리에 따라서 지향된 모든 행위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중재라는 게 서로 이제 조정할 수 없는, 중재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된 두 원칙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모든 행위는 신념 윤리에 따라서 지향될 수 있거나 아니면 책임 윤리에 따라서 지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념 윤리가 무책임과 똑같으며 책임 윤리는 무신념과 똑같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제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신념 윤리의 원칙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올바르게 행할 뿐이며 그 결과를 하나님에 맡긴다는 식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자기 행위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 윤리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느냐라는 이 두 태도 사이에는 한없이 깊은 대립이 있습니다. 신념 윤리를 신봉하는 확고한 생디칼리스트에게 당신의 행동의 결과는 반동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당신의 계급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켜 당신의 계급이 상승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설명하더라도 이 말은 그에게 아무런 감명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순수한 신념에서 나오는 행위의 결과가 나쁠 경우 생디칼리스트들은 이렇게 된 책임을 행위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 또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한 신의 의지에 돌립니다. 이에 반해 책임 윤리를 따른 사람은 인간의 바로 저평균적인 결점을 고려하여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한에서는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의 비루트가 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군사적인 힘이다, 결단력이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막스 베버가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죠. 신념 윤리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성, 의도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결과를 예측해서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거는 내 의지, 의도하고는 상관없죠. 내가 신념이 자꾸 내가 올바른 거야, 나는 옳게 살아,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신념하고 상관없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런 신념이 아니고 내가 의도를 참 좋았지만 결과는 안 좋다, 그럼 책임지는 거죠. 난 그게 비루트의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국가 이성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군주 개인의 수준에서의 비루트 이건, 국가 조직이나 통치술로서의 어떤 비루트 이건, 또 그것이 군사력과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개인의 결단이나 행동과 관련된 것이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윤리와 관련되는 게 바로 비루트다. 나는 막스 베버의 논리가 가장 명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네크 베버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한스 모겐스가 썼던 국제정치학에서의 무슨 politics among nation 그런 거죠.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라는 건 너무 좀 나이브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서바이벌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라는 게 어떤 선이나 덕이 아니고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있다고 하더라도, 또 계약이나 무슨 동맹이 아무리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길 수 있다. 이게 소위 마키아벨리적인 의미에서의 비루트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국제 정치만큼 그 마키아벨리의 비루트 혹은 국가이성이 작동돼야 될 영역도 없는 거죠. 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방 이
비르투가 작동돼야 될 영역이라는 게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선한 정치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산존의 정치 혹은 권력 정치로서의 마키아벨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극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극단이 뭐예요?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이 선한 정치라고 보고 마키아벨리도 그것이 선한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마키아벨리한테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당대의 시대적인 운명이 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폴리스 공동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당장 폴리스 공동체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소위 그리스나 아테네가 다 그 안정된 폴리스였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새롭게 정복한다 이런 논리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가 4분 5열 돼 있고 그런데 옆에 있는 무슨 프랑스나 스페인은 이제 절대주의 국가로 이미 거의 진행되고 있고 근데 로마 교황청이 있어서 그런 베네치아니 피렌체니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는 조그만 공국들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된 왕국을 만들까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사명이었던 거죠. 사실 마키아벨리가 그 생각을 갖고 실제로 이탈리아가 민족국가로 통일된 건 1800년대 말일 거예요. 소위 가리발디라고 하는 소위 영웅이 나와서 이태리를 통일한 게 1800년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하면 이태리는 정말 후진국이죠. 다 그냥 4분 5열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1930년대에 그 소위 그람시가 살았던 시대에 그 이 남쪽의 이태리와 북쪽의 이태리라고 하는 건 아주 엄청난 그 갭이 있었던 거죠. 남쪽이라는 게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데고 북쪽 피렌체나 이쪽 뭐 밀라노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빨리 공업화됐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쪽에서는 공업화가 되면서 노동자가 이루어지면 남쪽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소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인가 하는 그 영화 감독, 제가 이태리 영화 감독 중에 뭐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1900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대의 이태리가 그 민족국가로 가리발디에 의해서 민족국가로 통일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또 당시 그 혁명의 와중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어떻게 이 파시즘이 등장하는지 이런 걸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사상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런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역사를 우리가 다 꼼꼼히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기 이태리는 저기 그 나폴리 쪽 남쪽에 있는 나폴리하고 저기 피렌체나 밀라노 사람들은 서로 반목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태리도 반으로 나눠서 남쪽 이태리하고 북쪽 이태리는 뭐 나눠 살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태리도 아직 사실은 그 국내 정치가 굉장히 그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마키아벨리 시대부터 고민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할 게 이제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 마키아벨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그 막시스트 겸 새로운 그 뭐라 할까요? 그 마키아벨리 해석자인데 요겁니다. 요거 이제 옥중수고 1, 2라고 돼 있는데 옥중수고 1, 2인데 말 그대로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파시즘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은 예상했어요. 이게 좀 이거 심각하다. 근데 이제 그 파시즘 정권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이제 옥중사를 하면서 8년인가 11년인가 옥중사를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왜 그 군주론을 5개 있으면서 이걸 내가 이대로 있다가 감옥에서 죽겠다. 그래서 그 권력 실세에게 뭔가 아부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군주론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왜 소위 민중을 위한 이 운동에서 실패했을까? 왜 노동자 운동이 안 될까?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왜 파시즘 같은 게 등장할까? 이런 걸 고민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
이게 이제 옥중수라는 게 여러 가지의 그 노트 필기죠. 이제 그거를 나중에 그 후대에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첫 번째로 편집돼서 나온 책 제목을 보면 현대의 군주의 일장이 재밌지 않아요? 군주론을 현대에 내가 다시 해석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라면 1513년인가 뭐 이런 정도니까 거의 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450년 뭐 그 정도의 그 간격을 갖고 이 사람이 마키아벨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저희 감옥 안에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